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2월 7일 수요일 아침 7시 3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뉴스핑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노태악은 감추고 한동훈은 오리발을 내밀었다. 노태악은 감추고 한동훈은 오리발을 내밀었다는 건 제목의 아침 뉴스 브리핑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동아일보, 요즘 제가 보니까 동아일보가 그래도 제일 나은 신문입니다. 왜냐하면 동아일보에 그 유명한 아주 좀 칼럼을 잘 쓰는 그런 두 분의 그 기자가 있습니다. 이기용 기자와 송표인 기자인데요. 오늘 송표인 기자가 이런 그 칼럼을 썼습니다. 검사 윤동열과 좌동훈 우복현, 좌동훈 우복현이 수사농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니까 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은 박영수 밑에서 수사를 했고 이복현 또한 그 밑에서 배웠다.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박영수 밑에서 배웠고 이복현은 그 밑에서 배웠다. 중수부 폐지 이후 특수수사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검찰주의자들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좌동훈, 우복현 체제에서는 저인망식으로 혐의가 걸릴 때까지 수사하고 걸 수 있는 혐의는 모조리 기소하는 방식이 주가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기소를 강행한 것은 기업 회계를 잘 안다는 이복현 부장검사였다. 그 덕분에 금감원장이 됐으니 1심 선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됐다. 윤석열 중앙지검장 밑에서 사법농단 수사팀장을 맡은 건 한동훈 제3차장 검사였다. 법치에 능통해 사법농단 수사를 맡고 법무부 장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구속까지 시킨 양승태 대법원장인 47개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됐다. 이 수사건을 총괄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대통령 윤석열이었다. 자, 좌천까매인 수사를 한 검사들이 지금 대통령도 되고 법무부 장관을 거쳐 여당의 대표가 되고 금융감독 원장이 됐다. 좌천까매인 수사를 한 사람들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 우리가 아직 못 해봤지만 꼭 해봐야 할 수사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꼭 수사 그거 해야 돼 라고 느끼는 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수사를 해보지 않았어. 바로 검찰의 수사농단이다. 사법농단이니 뭐 국정농단이니 그거 다 해봤다. 근데 이제 진짜 해보고 싶은 수사농단, 이거 수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주성과 김웅이 고발 사주 시도는 빙산의 일각이다. 저인망으로 샅샅이 뒤지면 농단이 국정에만 있고 사법에만 있겠는가. 저인망으로 싹 긁으면 농단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만 있겠는가. 수사농단도 있다는 겁니다. 수사농단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수사농단 수사 정말로 해보고 싶다. 국정농단도 해봤고 사법농단도 다 해봤는데 진짜 해보고 싶은 수사농단 이거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거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드릴 말씀 많지만 이따 뒤에 또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한동훈이 얘기를 좀 들려드립니다. 한동훈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자, 그 전에 요거부터 먼저 방송해 드립니다. 검찰 묻지마 항소 이재용에도 적용하나라고 하는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음 날 6일 어제는 해외 사업장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글로벌 경영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검찰은 무조건 47개, 19개 걸어놓고 저인망식이죠. 걸려라. 안 걸리면 그냥 항고해요. 항소합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면 10년 가요. 이렇게 되면 이 회장은 2018년 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 10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검찰이 하는 꼬라지예요. 지금 돈 벌러 다니기도 바쁜데 팔에다 족쇄 채우는 거 윤석열이 한동훈이 그리고 이복현이가 했어요. 이런 일들 다. 그래놓고 자, 지금부터 한동훈의 뻔뻔스러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밌어요. 자, 한동훈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책임 없어. 이재용 1심 무죄에 뭐라고 그러냐면 난 책임 없어. 기소 때 관여 안 했다는 겁니다.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받은 데 대해 1심이니까 좀 지켜보자. 무슨 얘기야? 1심이니까 지켜보자. 아니야.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자는 얘기입니다. 한동훈이는 1심이니까 2심, 3심까지 계속 가겠다. 이재용이 발목 계속 잡아가지고 코뼈에서 끌고 다니겠다. 부산에 어묵 먹으러 오라고 끌고 다니고 여기저기 끌고 다니겠다. 1심에서 그 무죄난 걸 가지고 그래요. 2심, 3심이 남아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얼마인지 끌고 다닐 수 있는데 이게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또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서 사법 절차가 정치로 말할 문제는 아니다. 내가 기소할 때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 자, 그 김경률인가 하는 사람이 참여연대에 있을 때 2018년 7월에 이거 수사해달라고 수사 의뢰를 했어요. 2018년 7월부터 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갖고 한동훈이는 언제까지 수사를 했냐? 2020년 1월까지 1년 반을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발령을 받아서 부산인가 어디로 내려갔습니다. 부산인가 대구로 내려갔어요. 근데 기소 때는 누가 했냐? 기소는 이복현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얘기는 뭐냐면 기소 내가 안 했어. 이복현이가 한 거지 내가 왜 했어? 난 책임 없어. 1년 반을 자기가 수사해놓고 기소 때는 안 했으니까 나 책임 없고 1심 평가 가지고 뭐 그래. 2심 3심이 남았는데 이게 한동훈입니다. 여러분 한동훈이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시는 사람들 많대. 꽃다발도 갖다 주고. 한동훈의 오리발. 저는 오리발 내미는 사람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희한해. 우리나라 국민은 오리발 내미는 사람을 좋아해. 뻔뻔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양심이 없어서 그래, 그 사람들은. 자, 한동훈의 오리발 또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국회에서 이재명 그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국회 가서 얘기할 때 2023년 2월인가요? 영장심사 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에서 이제 이재용이, 죄송합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영장심사 전에 이렇게 한동훈이가 얘기했어요. 죄가 없으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다. 기각됐어요. 뭐라고 그랬냐? 영장 기각이 죄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시 보는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전과 심사 후 달라지는 한동훈의 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했고 지금 여당의 대표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 마찬가지지만 여당, 국민의힘은 정말로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촉새들, 참을 수 없는 존재, 가벼운 존재들만이 득실거리는 정당이 그 당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니까요. 대표가 그 당을 대표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좀 꾸역꾸역 모여들러 공천심사 해달라고. 이 사람한테 도장을 받아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한마디 이제 삼성 얘기를 접으면서 한마디 좀 드리고 가야 될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 몰라요. 이제 이지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랬더니 노동조합에서 자 이제 그랬으니 임금 올려달라는 겁니다. 계열사별로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삼성에서 소소노조를 중심으로 그룹 전체 임금을 5% 이상 인상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케이, 좋아요. 노동자니까 노동자들은 임금을 많이 받는 게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거니까 노동조합으로 당연히 노동자로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삼성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어요. 죄 없이 자기의 그 기업의 총수가 검찰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감옥에 가서 옥살이를 할 때 왜 삼성 노동조합은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았나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삼성 노조에서는 월급 올려달라 하는 것보다 우리 회장을 항소하지 말라. 검찰은 더 이상 항소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고 성명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검찰하고 한편이에요? 자기 기업이 지금 기업의 총수가 감옥에 가느냐? 풀려나느냐? 지금 정도 되면 삼성 노동조합에서는 정말 자기들이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성명서 하나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검찰청 앞에 가서 데모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삼성 노동조합을 건드렸으니까 이제 삼성 노동조합이 저한테 무슨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저도 노동조합 위원장 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파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실망했어요. 삼성 직원들에 대해서 실망했고 삼성 노동조합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삼성 직원들은 한번 오늘 회사에 출근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야, 이상로가 헛소리 하던데 우리가 그거 한번 아무리 헛소리지만 논의할 가치가 있다 라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방송 원래 하려고 하던 순서를 바꿔서 순서를 바꿀까?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이버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네이버는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개입해서 편향되게 일을 해왔어요. 제가 네이버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네이버라고 하는 조직을 정치적으로 끌고 나면 반드시 보복을 당할 거다. 당신이 정말 네이버에서 뼈를 묻고 계속해서 월급을 많이 받고 훌륭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싶다면 정치에서 손을 떼라고 네이버 사장과 회장이 요구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이승만 다큐 영화가 막 4등 1등이 되는데도 네이버에서는 포스터가 없었어요. 막 사람들이 아우성 치니까 이제 드디어
네이버가 건국전쟁 포스터를 올렸다는 겁니다. 노동자가, 근로자가 열심히 근로하면 돼요. 왜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느냐고요? 왜? 네이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다음번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석이지만 네이버를 불러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얼마나 편향되고 나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서 수조 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겨야 합니다. 수천억이 아닙니다. 수조 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겨야 합니다. 왜? 네이버 노동조합 당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노동조합에서 노조활동을 했지만 회사를 망치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를 망치려고 하는 저 좌파 노동조합과 싸웠지. MBC에게 해가 되는, 자기 조직을 해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MBC를 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정치에 물든 이들이 회사가 망해도 좋아.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행동하는 인간들이 네이버에 근무하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단죄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삼성 노동조합을 비판했어요. 저는 MBC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좌파 노동조합은 MBC가 불공정하게 방송했다라고 그냥 멀쩡한 방송도 그냥 막 깎아내리는 거예요. MBC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MBC 직원이. 그러니까 우리 방송 보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거짓이에요. 거짓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해서 사장을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 사장이 오면 이제 자기들이 승진하는 거예요. 좌파 사장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멀쩡한 동료 기자가 쓴 기사 깎아내리고, 멀쩡한 드라마, 잘 나가는 드라마 막 보지 말라고 하고, 사장 쫓겨나면 이제 좌파 사장 받아들여서 자기들이 승진하고 지방사 사장 가고, 이게 MBC 좌파 노동조합입니다. 저는 그게 맞서 싸웠어요. 한 2,000명 MBC 좌파 노동조합과 한 4, 50명밖에 안 되는 우파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맞서 싸웠고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조직을 짓밟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판사들이 그런 인간들입니다. 좌파 판사들.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네요. 사법농단 의혹을 키우더니 남몰로라는 김명수 키즈들. 뭐 여러가지 이지용이나 그 다음에 무슨 양승태, 그 책임은 사실상 수사 지침을 내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있고, 거기에 호응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무리한 수사를 강행한 검찰에 있다. 하지만 최초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한 평지 품파를 시작한 사람은 인권법, 우리법 출신 판사들이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주장한 이탄희 판사,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한 이수진 판사,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재판거래 의혹은 헌정유린이라고 비판한 최기상 판사, 법원 게시판에 사법농단 진상조사를 청원하는 글을 올린 김형현 판사가 그들이다. 이들은 이른바 김경수 키즈로 불리는 사람들로서 확실치도 않은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이 순서대로 이수진이가 좌측, 그 다음에 이탄희가 가운데, 최기상이는 제일 오른쪽.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판사는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됐고, 김영현 판사는 문재인 비서에 이어 법제처장까지 갔다.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을 것이다. 이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고통을 당했고 법원도 망가졌다. 그런데 이들은 사과 한마디 없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참으로 파렴치하다. 이들이야말로 자기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사법부를 짓밟은 사람입니다. 아까
MBC 좌파 노조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멀쩡한 게 있지도 않은 농단 뭐 이런 거 가지고 의혹 제기하고 자기는 국회의원 되고, 하지만 사법부의 그 진실 정의를 찾는 사법부는 완전히 명예 추락했어요. 이들만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완전히 능멸한 사람들이 이런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법부에 이런 사람 말고 득실득실해요. 득실득실합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뉴스가 좀 길어도 이해하세요. 자, 어제 진짜 동아일보 사설 너무 시간이 길어서 제가 어제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려야 돼요. 임종원 집행유예 일탈은 있었으나 침소 봉쇄된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중심인물인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장이 그저께죠.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나머지 11명은 무죄가 선고되거나 확정됐다. 사법농단이라고까지 난리를 치며 나라를 흔들고 국력을 소비한 사건치고는 재판 결과가 보잘것없다.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받아 건네받아 감수했다는 등 주요 재판 관여 혐의가 무죄로 선고됐다. 다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 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줬다는 혐의 등은 일부러 유죄로 판단됐다. 그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는 겁니다. 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분은 사법농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집행유예가 됐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법부 전체가, 사법부 고위 판사들 전체가 국민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입신 영달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세워서 국민을 억압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좌우를 가릴 것 없이, 좌파 판사, 우파 판사를 가릴 것 없이 전부 법원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는 선민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선시대 원님이야, 나머지 국민들은 쌍놈이야 라고 하는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임종원 씨 얘기는 죄송합니다만 역시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법농단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왜 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나는지를 제가 시간이 가더라도 오늘 조목조원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법원 행정차장이었어요. 그리고 양승태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요거 우리가 대법관이니까 헌법재판소보다는 우리가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이렇게 다 대법원에서 재판받지 말고 사심제로 만들자. 사심제. 그래서 상고법원, 고등법원 위에 상고법원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대법원 위에 가면 제일 높은 법원이면 헌법재판소보다도 훨씬 높다. 사심제로 만들자. 그래서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쁘게 보이려고, 박근혜 정부에 예쁘게 보이려고 한 것은 사실이에요. 사법농단은 아니지만 예쁘게 보이려고 일탈을 벌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재판은 3번까지 받는데도 기진맥진되는데 4번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대법원에서 재판해 주면 되죠. 대법원에 사람이 없어요. 대법원 판사 늘리면 되잖아요. 독일은 300명이야. 우리나라 대법원 판사, 대법관 300명은 늘리면 안 돼? 항상 드리는 말씀,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면 청소부의 숫자를 늘리면 돼요. 대법원에 사건이 쌓이면 대법관을 늘리면 돼요. 왜 안 돼?
왜 안 되죠? 서비스맨이에요. 법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비스맨이에요. 우리가 세금을 내서 옳고 그름을 밝혀라라고 하는 서비스맨입니다. 길거리에 청소부가 청소를 열심히 하면 길거리가 깨끗해지죠. 사법부에서 옳고 그름을 깨끗하게 가르쳐주면 나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서비스맨입니다. 청소부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자기들은 우리는 권위를 가져야 돼. 대법관은. 그러면 전관 이유를 받아. 대법관 하다 나가면 1년에 100억 버는 건 문제도 아니야. 그거를 한 앞장선 사람이 누구다? 양승태, 임종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양승태 잡혀 들어갈 때 누가 한 사람 동정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죠. 그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동정 안 한 거예요. 사법농단은 안 했어요. 하지만 나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자, 아니 대법관을 늘리면 돼. 안 늘리고 뭐라 그러냐. 그래서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사심제로 가려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아서 못 갔어요. 화가 났어. 그래갖고 양승태가 뭐라 그러냐. 야, 그거 심리불속행. 대법원에 올라오는 형사를 제외한 나머지 60%가 지금 쓰레기통으로 버렸는데, 야, 기분 나빠. 80%로 올려. 왜 83%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건이 올라가면 이거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하고 일일이 가려야 되는데, 야, 볼 거 없어. 비율을 정해가지고 80% 그냥 벌려. 이게 양승태였습니다. 임종훈이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재판을 받아본 사람들이 아주 학을 띠는 거예요. 양승태 잡혀가거나 말거나 양승태 잡혀갈 때 누가 하나 동정해 줄 사람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재판이 엉터리고 얼마나 허위 공문서들을 이들이 우리나라 형사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 80%는 쓰리통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 판결문은 다 허위 공문서예요, 여러분.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왔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형사를 제외한 나머지 민사, 가사, 특허 이런 소송의 80%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읽어보지도 않았어. 딱 석줄에서 넉줄이야, 판결문이. 원심 8겸의 상고 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이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여러가지 절차,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항 및 각 호의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 기각한다.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이건 한 사건만 얘기하는 거고 1년에 80%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니까 딱 넉줄, 석줄에서 넉줄. 여러분 이거 미치는 거 아니에요? 오죽 억울하면 대법원까지 갔겠어요. 그래갖고 또 상고기간 다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면 기각했으면 저 상대방 변호사는 아무 일도 안 했어. 또 변호사 소송까지 물어주래. 그러니까 변호사는 입다물 또 갈고 있어. 저기 아무것도 안 하고 대법원에서 돈 주라고 그랬으니까 변호사들은 또 좋은 거야. 이거 왜 허위 공문서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포함하지 않았으면 포함하지 않은 거고, 이유가 없으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신이 상고해달라, 이렇게 재판해달라고 대법원까지 왔을 때 그 소장을 보니까 그 절차가 잘못되네. 이런 절차 늘어오는데.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빠졌다. 라든지 이러이런 절차를 보니까 이 부분은 왜 이유가 없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포함하지 않았으면 포함하지 않은 거고 이유가 없으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안 읽어보고 읽었으면 다 100%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허위의 공문서. 대법원 판사 누구 하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대법원 판사, 지금까지 대법원 판사하고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하고 그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 명도 양심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뭐냐? 나는 양반이야. 국민 너거들은 쌍놈이야. 내가 버리면 버리는 거지 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노태악입니다. 자, 지금부터 화살을 노태악으로 옮겨갑니다. 자, 지금 4월 10일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서울행정법원에. 여러분 잘 아실 거고. 틀어주고 있다가 다 송달까지 했어요. 그 행정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송달까지 했어요. 자, 재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 그러면 세 사람을 그 전담하는 전담 직원을 우리가 명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쪽에서 자, 그러면 저쪽에게 제가 저쪽 사람이 이런 거 물어봐 주세요. 미리 물어봐 주세요. 라고 성명서를, 성명 총서를 보냈어요. 성명서를. 보내자마자, 그가. 그래가지고 기각 처리해버렸습니다. 각하 처리해버렸습니다. 각하 처리. 심의 안 하고 그냥 쏟아본 거예요. 다리로 버려버린 겁니다. 자,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사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 이거 정보 공개를 좀 하자. 라고 그랬어요. 자, 정보 공개 내용을 요청면을 내가 보여드립니다. 공직선거법 158조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인쇄해라. 자신의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투표하는 사람에게 교보하라. 인쇄해라. 도장을 찍어라. 어디에 찍으라는 것까지 정해있어. 사전투표관리관 거기에다가 딱 찍어라. 그리고 교보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공직선거법 158조에. 그래서 그 규칙을 중앙선거위가 규칙을 만들었죠. 중앙선거관리 규칙에 인쇄하라.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선거인에게 교부하라.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규칙이. 100조에. 근데 2014년 1월 17일 날 이상한 규칙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도장의 날인은 도장의 날인 인쇄 날인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어요. 뭐, 시원찮은 박사지만, 인쇄면 인쇄고 날인이면 날인이지 인쇄 날인이라는 거는 나는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법에서 도장 찍으라고 돼 있고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서 도장 찍으라고 돼 있는데 2014년 1월 17일 날 도장의 날인 인쇄로 대신할 수 있다 라고 슬쩍 끼워 넣었어. 이상해.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원에다가 질문을 했죠. 정보 공개를 요청했어요. 이거 이상해요. 회의록을 달라. 회의록을 달라. 라고 정보 공개를 요청했어요. 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다라의 사항을 공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14년 1월 17일 신설된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에 의결한 그때 슬쩍 인수해도 된다고 끼우는 중앙선거관리원의 구인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어. 회의록을. 회의록을 달라고. 회의록을 공개하라. 회의록은 공개 못할 거 없잖아요. 그러나 회의록이 올 줄 알았어요. 저한테 공개가 되었죠. 그랬더니 어제 딱 이런 게 왔습니다.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공개 못한다는 겁니다. 공개 못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발언을 저해하거나 심도 있는 안건 심의에도 영향을 미쳐
선거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을 3년간 했습니다. 모든 회의는 공개였고, 그리고 회의록은 반드시 공개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거는 심의야, 심의.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진 심의도 회의록 공개했어요.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선거를 이렇게 관리할 건가, 저렇게 관리할 건가라고 하는 건데, 회의록을 공개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원 개개인이, 아니, 의원 개개인이 정치 얘기가 왜 나와, 여기서? 관리하라고 그랬지. 누가 정치 중립 지키라고 그랬어? 관리하라고 그랬죠. 정치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에요. 얘도 정치한 거야, 정치. 관리를 한 게 아니라 정치한 거야. 위원회 회의록은 공개될 경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원 개개인이 쏘시는 바를 저해하거나, 이 얘기는 뭐냐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각 의원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못하겠다는 겁니다. 회의는 관리하는 회의는 안 하고 정치적인 발언만 했기 때문에 이거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공개 못한다는 겁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에도 영향을 미쳐 선거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할 수 있어 공개하지 못한다. 저한테 보낸 게 허위공문서입니다. 이거 허위공문서. 아니, 선거를 할 때 관리 규칙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관리 규칙을 하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치인 고려고 왜 하고 앉아 있냐고. 그 밑에 더 한심한 얘기 있어요. 법원에서도 국민에게 무용한 혼란 및 오해를 초래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한 권위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건, 서울고등법원 1건 했다는 거예요. 이건 더 한심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정당한 권위.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권위가 있어? 아니,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권위가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뭐냐? 선거관리하는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권위를 갖고 있으면 힘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 권자가 권세권자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권위가 있어? 관리만 하면 되지. 주제넘게. 공정성에 대한 신뢰.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으려면 회의록 공개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법원이 그것이 비공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대. 이거 웃기는 얘기야. 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구예요? 판사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이가 있어. 노태학이. 아니,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자, 판사가 이거 선거관리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이 구인회의를 주재했을 거예요. 나머지 8인하고 위원이 같이 해서 그 위원장이 정치에 발언했을 가능성도 커. 정치인이야, 위원장이. 그렇지 않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우리나라 아주 대단히 잘못된 나라. 이 앞에 또 제가 상략했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뭐 독립되어 있는, 헌법상 독립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뭐 한참 주접을 떨어놨어요. 좋아요. 우리나라 헌법에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고,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좋아. 그러면 독립된 기관이라면서 왜 판사가 거기에 들어가서 위원장을 하고 앉아있지? 독립됐다며. 사법부로부터도 독립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법부로부터도 독립되고 행정부로부터도 독립되고.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사법부와 혼연일체가 돼 있잖아. 한패 아니야. 그러면 사법부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패야. 그럼 헌법 위반이지. 아니 왜 판사가 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가 있느냐고요. 대법관 우리 대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삼권 분립이라며. 그런 식으로 하면 왜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못해? 감사원장도 할 수 있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모든 이 사태의 근원은 판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그리고 위원을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헌법에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판사 지명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판사 지명 안 해도 돼. 얼마나 웃기는 데인지 알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이 판사야. 근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가서 사람 야 들어와.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게 선거관리위원장이에요. 이 선거관리위원회야. 판사가 수사도 해. 관리도 하고 수사도 하고 그것도 피고도 돼. 지금 노태악이 이런 사람 다 소송했잖아요. 선거관리소 다 피고야. 관리도 하고 수사도 하고 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지가 재판도 해.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 이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왜? 판사하고 한 표면이니까 아무리 늦어 해도 상관없어. 뭐 소송하고 뭐 해도 아무 상관없어. 너가들은 판사가 우리 편인데 사법부가 우리 편인데 선거무효 소송 뭐 이런 거 내면 판사가 감옥에 가는데 관리 잘못했다고 자기가 그 무죄 판결 내겠죠. 이 유죄 판결 내겠냐 이거예요. 자, 보세요. 회의록을 공개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국민 앞에 떳떳하고 국민이 그 회의를 감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의 참석들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국가 공문서입니다. 비공개 자치회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판사의 겸직입니다. 결정적으로 타락한 이유는 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규인이라고 하면서 왜 법관이 들어갑니까? 헌법에 법관을 지명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장이 범죄도 저지르고 관리도 하고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합니다. 그러면 헌법 독립기관이라는 데서 왜 판사들하고 한 몸이 돼? 대통령도 선거관리위원장 하지. 국회의장도 선거관리위원장 하고 헌법재판소장도 선거관리위원장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더 고쳐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판사들하고 짜가지고 사법하고 짜가지고 이제 국민 위에서 이제 놀아요. 대통령 당신 딴소리 마. 너도 내가 다 알아. 선거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알아. 대통령도 입소리 하면 다 꿈쩍해. 국회의원 너도 막 입 다물고 있어. 뭐라 그러면 내가 수사할 거야. 왜 우리 뒤에 판사가 있걸랑? 우리 뒤에 대법원이 있걸랑?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노태악이. 왜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할까요? 아주 권위적인 사람이고 국민을 우습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신문에 났죠. 다른 일도 아닌데 공항 가는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차를 오라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 차를 타고 공항까지 가는데 저 김명수 대법원장 뒤를 쫙 졸졸 쫓아가니까
중앙 차선을 그냥 막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노태악이에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도 되면 좋은 차 타고 교통신호 지키지 않고, 나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교통신호 지키지 않고 경찰 호위를 받으면서 공항에 갔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난 그거 이해할 수 없어. 공항 갈 때 시간 일찍 나오면 되지. 교통신호 제대로 지키고 가면 되지. 왜 대법원장은 신호 안 지키고 가? 그 밑에 또 노태아이가 졸졸 쫓아가. 우리나라의 판사, 이 고위 판사 이런 사람들은 특권의식에 젖어서 어떻게든지 이 권력을 잡아서 호위호식하고 국민들을 쌍놈, 종으로 만들어서 착취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법관들입니다. 조이대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전에 조이대에 속으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 꼬라지를 봐야 하느냐고요. 광고합니다. 자, 별성 그대라는 책을 쓴 이윤섭 작가의 그 책 모략을 중에 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2014년 세월호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그런데 왜 이 해상 교통사고를 권력에 책임져야 하느냐? 박근혜 책임져라 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지 크게 보면 두 가지 원인이 있다. 오늘은 첫 번째만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의 상당수의 머리가 석기시대 수준이다. 그런데다가 민주화로 인해 권력은 이전에 비해 연상화되어서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 고대 초기에는 다중의 사고가 석기시대 원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왕권이 강하지 못하므로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가 나면 권력자가 부도덕하기 때문이라고 하여 그 책임을 군주에게 몰아갔다. 그리고 군주를 죽였다. 이제 국민들이 지력이 나아지고 불교 등의 고등 종교가 탄생하면서 이 지경을 벗어나게 됐다. 그러나 2조 500년의 우민화 정책으로 다수의 사고 수준이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을 선봉하는 청동기 시대 사람 수준으로 퇴보해버렸다. 대한민국에 세워졌지만 100년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국민의 정신 수준, 지적 수준을 근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것이 왜 세월호 사건 때 박근혜가 책임져야 되느냐라고 주장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일 방송해 드립니다. 광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주는 이종윤 씨입니다.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제 홈페이지에서 나온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을 방송하지 못하는 정권은 먼저 X나 이번 X나 똑같은 자들입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크게 외칠 것인지 노예의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권은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에 입을 닫고 있는 당신들의 죄가 매우 큽니다. 라고 하는 광고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기왕하는 거 계속 광고합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7개월 된 그 아기를 안고 4층에서 뛰어내려서 아기는 살았지만 그게 아마 도봉구였을 겁니다. 아빠는 희생되었습니다. 4층에서 불이 났고요. 아니요, 불은 3층에서 났습니다. 그 아기를 안고 뛰어내린 분은 4층에 살던 분이었어요. 이 왜 이렇게 되느냐? 요즘 아파트들은 그 베란다를 전부 없었어요. 베란다를 없으니까 불이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갔어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란다가 없으니까 불이 나면 이쪽으로 외벽을 쭉 바깥으로 베란다 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여기는 이게 불바다예요. 예? 불바다 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느냐? 문을 열고 계단실로 가야 됩니다. 자, 불이 3층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이분은 담배를 피고 담배불을 잘못 던졌어요. 하다 보니까 연기가 나. 그래서 뭐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어이구 큰일 났구나 싶어서 연기를 빼야겠다 싶어서 이 아파트 문을, 현관문을 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불행하게도 계단실 출입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연기가 그대로 계단실을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위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이 계단실로 들어가다 보니까 계단실 전체가 연기가 가득 찬 거야.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아기를 안고 뛰어냈어요. 이렇게. 소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지금 저는 잘 모르고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만, 이 문을 열고, 아파트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요걸 부속실에, 엘리베이터 타기 위한 부속실에 공기를 항상 불어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있는 겁니다. 압력이 있어서 화재가 난 데서 연기가 나와도 이 압력이 화재가 난 곳에 밀어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단실 출입문이 열려 있을 때는 문제가 달라. 압력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불이 계단실, 불과 연기가 계단실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 이 전제가 잘못됐다. 계단실 문이 열려 있으면 문제가 복잡하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여기서 바람을 심하게 세게 불어넣자, 계단실에. 그러면 계단실에 심하게 불어넣으면 이 바람이 이쪽으로 불이 나도 연기가 계단실로 오지 못하도록 그 센 바람이 막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소방법을 바꾸자. 그리고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이렇게 짓고, 그리고 옛날에 짓는 아파트는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거 이렇게 새로 바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입주자 국민 여러분이 이를 알고 개선하라고 추궁 요구해야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라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실에 이거 이렇게 계단실에 바람을 불어넣자 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를 새로 짓는다면 아파트 건설사에다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혹시 제 주장에 의문이 있거나 이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는 010-3796-4672 김용광 씨의 의견 광고였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고분 사진을 좀 띄워놓고 방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찾았습니다. 이분은 VON의 김미영 대표입니다. 어제 방송을 해드렸죠. 김미영 대표가 갑자기 그 총선 보이콧 선언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저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오근우 대표가 이 총선 보이콧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어차피 선거해봐야 뭐 저들 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이콧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콧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사전선거 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을 인수하면 안 돼. 이거 관철시키지 않으면, 국민님, 이거 관철시키지 않으면 투표 거부하자. 이런 운동을 한다면 화들짝 놀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자, 제가 김명 대표를 막 만나러 가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투표를 포기하겠다 라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해서 전화통화 좀 합시다. 전화통화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여러 번 김명 대표를 만났습니다. 자, 때가 되면 저와 손잡고 바꿉시다. 그 때가 됐어요. 지금 비례대표 방식이 결정됐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일당도 싫고 이당도 싫어. 선거 정의 하나만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뽑겠어 라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전 몰라요. 이준석이 좋아하는 사람보다 많지 않을까?
그 숫자가 실업 다 싫은데 선거 정의 하나는 바로 서야 되는 확실한 사람들, 그동안 부정선거를 외치고 그런 사람들 뽑아주면 확실하게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비례대표로 남의 당 비교해서는 안 됐지만 이준석이 당보다는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투쟁해왔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비례대표 순위를 1, 2, 3에서 20번까지 47명이니까 비례대표가 47명이 쫙 리스트가 들어가서 국민 여러분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몇 표가 들어올까? 이제 때가 됐어요.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도 국민들로부터. 이상로도 잘난 체 많이 했고 김명희도 잘난 체 많이 했어. 오근호도 잘난 체 많이 하고 후원도 많이 해주셨어. 이제 우리도 심판받아야 돼. 이상로도 심판받아야 되고 김명희도 심판받아야 되고 오근호도 심판받아야 돼. 게다가 다른 사람들도 많아. 심판받자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12척의 거북선이 아니라 우리에겐 부정선거를 촉구해야 된다고 하는 적어도 2천만 명 이상의 국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보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명 대표에게 전화를 거둬주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나지 말라. 책임을 져라. 이상로와 손을 잡아라. 라고 압력을 넣어주세요. 저는 오근호하고 손잡기로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갈 거예요. 이렇게 쫙. 부정선거를 척결해야 된다는 사람 리스트를 쫙 수십 명을 해서 비례대표로 나갈 겁니다. 저는 김명 대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김명 대표에게 압력을 넣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물러나면 안 됩니다. 잘난 체 많이 했잖아요. 김명희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하고 잘난 거 없으면서 책임을 져야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래서 저래서 기피하겠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해 주세요. 김명 대표한테. 여러분 넬로미러당에 많이 가입을 해 주십시오. 넬로미러.org에 접속하셔서 다운으로 가입해 주시고요. 여러분 이제 정말로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재정적 후원도 아낌없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싸워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결판의 시점이 왔습니다. 재정 후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농협계좌, 넬로미러의 농협계좌로 여러분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뭉쳐서 싸울 겁니다. 김영 대표에게도 이상로와 손을 잡아라 라고 여러분 압력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앞장섰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뭉치자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자는 홀수입니다. 비례대표가.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 후보가 전부 여자인 이유가 바로 그거. 1번이 여자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앞장서 달라는 겁니다. 저는 김명 대표가. 저는 김명 대표를 필요로 합니다. 역사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